제 아들이 말했습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어머니 집을 팔려고 내놨어요. 내일 구매자들이 올 겁니다. 짐 쌀 시간은 24시간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집이 이미 팔렸다는 사실을 아들은 몰랐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기쁩니다. 부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이고 43년 동안 서울 서초고등학교에서 국어와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고인이 된 남편 김민준과 함께 아들 지훈을 키웠던 2층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저의 안식처이자 동시에 짐이 되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컸고 구석구석 추억이 깃들어 있었죠. 저는 항상 제 독립심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혼자 장을 보러 운전했고 정원을 가꾸었으며 격주 목요일마다 북클럽 모임을 열었습니다. 연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생활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아들 지우는 한 달에 한 번, 가끔은 더 뜸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서 일했는데 남편이 아들이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이루길 바라며 권했던 직업이었죠. 지우는 8년 전 유나와 결혼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유나는 눈가에는 전혀 미소가 담기지 않은 웃음을 짓는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에겐 아이가 없었는데 유나는 힘든 제약 영업일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3월에 찾아왔습니다. 지훈이 화요일 오후에 예고 없이 찾아왔는데 드문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감정평가사처럼 집안을 훑어보며 원목 바닥, 새로 단장한 부엌, 넓은 정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들이 화강암 조리대를 손으로 쓸며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엄청 비싸요. 시장이 아주 뜨겁다고요. 난 이 집을 떠날 준비가 안 됐어, 지훈아.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여기서 우리 삶을 일궜잖니. 아들은 함께 온 유나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유나는 그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저희는 그냥 실용적인 걸 생각해서요. 계단도 많고 혹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건강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지우는 더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대화는 같은 주제를 맴돌았습니다. 집을 팔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그게 현명한 거라는 얘기였죠. 그러다 제가 들어서는 안 될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4월의 어느 오후 전화를 걸려고 집 전화를 들었는데 이미 통화 중인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에 두고 온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게 틀림없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최소 25억 원은 받을 수 있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집을 팔면 평온한 실버홈에 모실 수 있고 그런 데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래도 우리한테 20억 원 이상이 남아. 유나의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고집이 세잖아. 동의 안 하실걸. 동의할 필요 없어.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봤어. 어머니가 자기 일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리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고 집을 훔치고 어떤 시설에 넣어버린 다음 제 돈을 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쓰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두려움은 더 단단한 무언가로 결정체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교사였습니다. 정보를 찾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실행하는 방법을 알았죠. 지훈이 제 집을 원한다면 먼저 저를 통과해야 할 겁니다. 그 후 2주 동안 저는 조용히 조사를 했습니다. 북클럽에서 알게 된 부동산 전문 이지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점점 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박 여사님, 아드님이 여사님을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할까봐 걱정되신다면 가장 좋은 방어는 여사님의 능력을 선제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해 두시고 만약 매각을 고려하신다면 여사님의 조건대로 직접 진행하세요. 그때 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판이 좋은 정수민 공인중개사와 연락해 제 집을 조용히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주요 공개 사이트가 아닌 개인 투자자 네트워크를 통해서였죠. 일주일 만에 진지한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을 리모델링해서 되팔려는 개발업자였죠. 우리는 60일 후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26억 원의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돈은 지훈이 전혀 모르는 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 대답은 6월의 어느 축축한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장미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지훈의 메르세데스가 진입로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유나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얘기 좀 해요. 아들은 인사치레도 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도우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어렵게 만드시잖아요. 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뭘 돕겠다는 거니 지훈아. 아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어머니 집을 팔려고 내놨어요. 내일 구매자들이 올 겁니다. 짐 쌀 시간은 24시간 드릴게요. 저는 제 아들, 제가 키운 남자, 무릎이 까졌을 때 반창고를 붙여주고 대학 등록금을 대주었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은 그 집이 이미 팔렸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요. 지훈은 제 미소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제 말 들었어요? 장난 아니에요. 내일 오전 10시에 부동산 중개인이 손님들 데리고 온다고요? 어떤 중개인?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프리미어 부동산의 강태현 씨요. 어제 제가 매물로 내놨어요. 지훈은 팔짱을 꼈습니다. 보세요, 갑작스러운 거 알아요. 하지만 유나랑 제가 어머니 재정 상태를 살펴봤는데 이 집을 유지할 여력이 안 되세요. 저희가 평온한 실버홈에 원룸 하나 알아봐 드렸어요. 내 재정 상태를 어떻게 살펴봤다는 거니?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내 서명도 없이 어떻게 내 집을 매물로 내놓을 수 있지? 아들은 아주 잠깐 망설였지만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위임장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들어 두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위임장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그런 서류를 만든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지훈은 아마도 제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 일을 제기하지 않기를 바라며 허풍을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훔쳤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계획했을까? 알겠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내 가구랑 물건들은 어디로 가니? 창고에 넣어둘 거예요. 그 원룸은 가구가 다 있어서 별로 필요 없을 거예요. 아들은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듯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어머니,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더 안전하실 거고, 유나랑 제가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거짓말. 그들은 돈을 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언제까지 이사를 가야 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잔금일은 2주 후인데 구매자들이 내일 집이 비어 있는 걸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짐을 싸기 시작하셔야 해요. 아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나한테 가서 도우라고 할게요. 아니,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지우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차피 유나가 오는 걸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제 보석과 골동품 목록이나 작성하고 싶었을 테니까요. 좋아요. 내일 집 보여주고 나서 들를게요. 아들은 마치 제가 마음을 바꾸거나 소란을 피울까봐 두려운 듯 서둘러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메르세데스가 길모퉁이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다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제 손은 침착했습니다. 전화를 들어 이지은 변호사에게 걸었습니다. 그가 움직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위임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 집을 매물로 내놨어요. 위임장이 정말 있나요? 이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남편과 저는 그런 서류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기죄를 저지른 겁니다. 박 여사님,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 됐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변호사는 다음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대화를 녹음하고 모든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관해야 했습니다. 둘째, 부동산 중개인 강태현 씨에게 지훈이 제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을 권한이 없다고 알려야 했습니다. 셋째, 즉시 제 금융 계좌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 이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상황이 험악해질 것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둘러싼 가족 분쟁은 종종 그렇게 되거든요. 저는 2달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험악해질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친 후 저는 3군데에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실제 부동산 중개인인 정수민 씨에게였습니다. 7월 15일, 즉 2주 후에 있을 잔금일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 은행이었습니다. 모든 비밀번호와 보안 질문을 바꾸고 지훈을 승인된 연락처에서 삭제했습니다. 세 번째는 강태현 씨에게였습니다. 강태현 씨, 박서연입니다. 제 아들 김지훈이 서초구 반포동 1247번지에 있는 제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박서연 여사님. 강태현 씨의 목소리는 열의에 차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집이더군요. 내일 아침에 손님들이 오기로 했습니다. 강태현 씨. 제 아들은 제 집을 팔 권한이 없습니다. 위임장도 없고요. 저는 정신이 멀쩡하고 이 매각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침묵. 그러더니 하지만 박 여사님, 아드님께서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위조된 서류일 겁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법무팀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부동산은 이미 다른 구매자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만약 내일 제 집에 손님을 데려온다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저는 그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손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저물어갈 때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김지훈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4번 울리게 내버려 둔 뒤에 받았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아들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강태현 씨가 방금 전화해서 어머니가 자기를 협박했다고 하던데요. 사실을 알려줬을 뿐이야. 지훈아, 너한테는 위임장이 없어. 넌 내 집을 팔 수 없어. 어머니,
전 어머니를 도우려는 거라니까요. 아니, 넌 날 강탈하려는 거지. 4월에 내가 유나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내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고 이내 그의 목소리는 싸늘해졌습니다. 실수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유나랑 제가 지금 가서 정신 차리게 해드릴게요. 오지 마. 내 변호사가 모든 것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 허락 없이 내 땅에 발을 들여놓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즉시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몸이 떨리는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는 제 아들, 제 외동아들이었고 저는 그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비워야 할 은행 계좌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맞서 싸울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전에 학부모 회의 때 입었던 남색 정장을 정성껏 차려입었습니다. 전문적이고 권위 있고 유능해 보이도록 저는 제 능력을 완전히 통제하는 여성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오전 9시 이지은 변호사가 공증인 윤성호 씨와 함께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 우리는 반박할 수 없는 서류 기록을 만들 겁니다. 이 변호사가 식탁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의료 위임장과 적법한 일반 위임장을 작성해서 지훈 씨가 아닌 제가 여사님의 대리인이 될 겁니다. 둘째, 제가 함께 일해 온 정신과 전문의 신동혁 박사님께 정신 감정을 받으실 겁니다. 박사님께서 여사님의 정신 능력에 대한 서면 평가서를 작성해 주실 거예요. 지훈이가 이걸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시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신 박사님의 감정 결과는 법원에서 수십 번이나 인정받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박 여사님. 제가 보니 여사님은 여사님보다 나이가 절반인 고객들보다도 복잡한 법적 개념을 더 잘 다루시더군요. 제가 서명할 때마다 윤성호 공증인이 모든 서류를 공증했습니다. 위임장에는 기존의 모든 권한을 명시적으로 취소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비록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김지훈이 제 건강이나 재정에 관한 모든 의사 결정 권한에서 명백히 배제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서명하며 암울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11시에 신동혁 박사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눈빛을 가진 60대의 작고 꼼꼼한 분이었습니다. 90분 동안 그는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사문제, 기초수학, 기억력 테스트, 재정적 의사결정에 관한 가상 시나리오 등 저는 모든 질문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님,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제가 평가하는 50대 대부분보다도 총명하십니다. 제 서면 보고서는 내일까지 이 변호사님께 전달되겠지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사님은 능력 저하의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드님은 달리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가 떠난 후 이 변호사와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남았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한 일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강태현 씨에게 보여준 위조된 위임장 말이에요. 그 서류가 필요해요.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죠? 소환장을 발부받을 겁니다. 사기 미수를 근거로 지훈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거예요. 그러면 강태현 씨는 지훈 씨가 그에게 건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죠. 이건 또한 지훈 씨에게 이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가 될 겁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열어보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어머니, 유나예요. 지훈 씨는 차단됐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어머님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어요. 지금 분명히 혼란스러워 하시고 끔찍한 결정을 내리고 계세요. 저희는 어머님을 사랑하고 돕고 싶지만 어머님이 저희를 밀어내고 계시잖아요. 전화 주세요. 저는 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걸 보관하세요. 모든 문자, 모든 음성 메시지, 모든 이메일. 이게 그들의 괴롭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후 2시 누군가 제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현관 렌즈로 내다보니 지훈과 유나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 여세요. 얘기 좀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 렌즈를 통해 아들의 얼굴이 좌절감으로 붉어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유나가 그의 팔에 손을 얹고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고 제 전화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의 번호를 차단했기 때문에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야. 그가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 아들이라고. 이렇게 날 내칠 수는 없어. 아니, 내칠 수 있어요. 이 변호사가 창가에 서서 차분하게 외쳤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김지훈 씨, 저는 박 여사님의 변호사 이지은입니다. 어머님께서는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즉시 이 집에서 떠나지 않으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지훈의 머리가 이 변호사가 서 있는 창문 쪽으로 닥 돌아갔습니다. 당신은 뭔데? 우리 엄마는 변호사 따위 필요 없어. 분명히 필요하신 것 같군요. 떠나세요. 아니면 112에 전화하겠습니다. 유나가 지훈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지훈 씨 가요. 이건 소용없어. 그들은 돌아섰지만 지훈은 차 옆에서 몸을 돌려 소리쳤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엄마, 이 집을 감당 못해서 노숙자가 됐을 때 우리한테 와서 울고불고 하지 마. 이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을 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준비된 접근금지 명령 신청서를 저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것을 읽으며 저는 모든 것이 냉정한 법률 용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훈의 사기, 그의 괴롭힘, 제 재산을 훔치려 한 그의 시도. 그녀는 내일 지방 법원에 그것을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러면 돌이킬 수 없어요. 이 변호사가 전화로 경고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개 기록이 됩니다. 지훈 씨와의 관계는 아마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언젠가 저에게 민들레를 가져다 주며 꽃이라고 불렀던 어린 소년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가르쳐 준 후 저를 껴안았던 10대 소년을 생각했습니다. 그 소년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이 분노하고 탐욕스러운 남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은 어떤 극적인 순간이 아니었어요. 조용한 집에 앉아 법원 서류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허락하는 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성애적인 희망의 마지막 실낯이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변호사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박 여사님, 운이 좋았어요. 강태현 씨가 지훈 씨가 준 모든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여사님 서명이 있는 위임장 서류가 있는데 난 서명한 적이 없어요. 정확해요. 위조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기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여사님을 대신해서 경찰에도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어요. 차갑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제 아들은 범죄자였고 이제 저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제 집 매각 잔금 일은 정확히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7월 15일
저는 정수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앉아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개발업자인 한상철 대표는 26억 원짜리 자기합수표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즉시 지훈이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다른 은행의 제세 계좌에 그 돈을 입금했습니다. 저는 이미 다음 집을 찾아두었습니다. 15km 떨어진 양평 근처의 매력적인 침실 2개짜리 전원주택이었습니다. 가격은 5억 원이었고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남은 20억 원이 넘는 돈은 보수적으로 투자하여 연금을 보충하는 수입을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이 사실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는 한 저는 여전히 반포동 1247번지에 살면서 완고하게 도움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잔금일 이틀 후, 이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박 여사님, 접근금지 명령 심리는 7월 28일로 잡혔습니다. 지훈 씨에게 서류가 송달되었어요. 사기 수사건으로 형사도 그에게 연락했고요. 그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의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지훈 씨는 이 모든 것이 오해이며 당신을 도우려 했을 뿐이고 위임장의 서명은 그의 비서의 실수였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변호사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필적 감정 결과 위조가 명백히 드러났으니까요. 그날 오후 제 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지훈과 유나가 제 옛집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이사한 것을 몰랐던 거죠. 저는 전원주택에 머물고 있었지만 마지막 남은 물건들을 챙기러 잠시 돌아왔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유나야. 너희는 무단 침입하고 있어. 난 이제 여기 살지 않아.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기 안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집 팔았어. 새 주인들이 다음 주에 들어올 거야. 리모델링 때문에 치수 재러 오기 전에 떠나는 게 좋을 거다. 팔았다고요? 지훈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높아졌습니다. 누구한테? 얼마에? 너희가 알바 아니야. 유나가 앞으로 나서자 저는 그녀의 눈에서 위험한 기운을 보았습니다. 박서연 씨. 이 어리석은 늙은이야.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지훈 씨는 그 돈이 필요했어. 우리가 필요했다고. 무엇 때문에?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너희 신용카드 빚 때문에. 자동차 할부금 때문에.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기적이시네요. 유나가 다탕거렸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봐드렸잖아요. 방문하고 더 좋은 할 일이 있었는데도 시간을 내드렸다고요. 한 달에 한 번, 1시간 방문했지.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것도 나한테 집 팔라고 압박하고 싶을 때만. 그게 사랑이었던 척하지 마. 지훈이 유나의 팔을 잡았지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겠다? 소송 걸겠어. 그 돈 법원에서 몇 년 동안 묶어둘 거야. 한 푼도 못 보게 해주지. 무슨 근거로?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넌 내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가 전혀 없어. 당신이 집을 팔 때 무능력한 상태였다고 주장할 거야. 당신이 치매라고 말해줄 의사들을 찾을 거라고. 난 이미 정신과 전문의 신동혁 박사님께 감정을 받았어. 그분의 보고서는 내가 완전히 유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고 법원에도 제출됐지. 지훈의 얼굴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편 너는 법적 서류에 내 서명을 위조했지. 그건 중범죄야, 지훈아. 실수였어. 아니 사기였지. 그리고 수사 중인 형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유나의 목소리가 달콤해졌는데 왠지 그게 더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박서연 씨, 이런 짓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지훈 씨가 감옥에 가면
당신은 아들을 다시는 못 볼 거예요. 가족도 없이 혼자 죽게 될 거라고요. 정말 그걸 원해요? 잠시 동안 저는 그녀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혼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그때 제가 엿들었던 전화 통화가 생각났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담긴 차가운 계산. 그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돈을 사랑했습니다. 가족을 갖는 유일한 방법이 그들이 나를 완전히 강탈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라리 혼자인 게 낫겠어.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엄마. 당신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주겠어. 당신 친구들, 이웃들 모두에게 당신이 노망났다고 말할 거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할 거라고. 당신 평판을 망쳐버리겠어. 해봐. 제가 말했습니다. 나에겐 변호사, 서류, 그리고 증인들이 있어. 너에겐 거짓말과 절박한 뿐이지. 이제 경찰 부르기 전에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유나가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지.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20분 동안 떨었습니다. 대립은 저를 완전히 지치게 했습니다. 저는 맞서 싸웠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마지막으로 집을 잠그고 제 전원주택으로 운전해 가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사흘 동안 저는 전화를 받지도 이메일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호숫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저를 미워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제 면전에서 저를 어리석은 늙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제 가족이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한 번 찾아와 장 본 것을 가져다 주고 제가 식사를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녀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아들이 어렸을 때가 자꾸 생각나. 제가 고백했습니다. 참 다정한 아이였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인생이 그렇게 만든 거죠. 탐욕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어떤 식으로든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지훈의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변호사가 모든 연락을 기록하고 싶어 해서 차단을 풀어둔 상태였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있었던 일에 대해 죄송해요. 우리 제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해요. 어머니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날 저녁 전화했을 때 이 변호사에게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술을 바꾸는군요. 그녀가 즉시 말했습니다. 협박이 통하지 않으니 이제 죄책감과 조종을 시도하는 거예요. 아직 답장하지 마세요. 다음에 뭐가 올지 지켜보죠. 다음 메시지는 그날 밤에 왔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걸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내일 점심 같이 하실래요? 딱 어머니랑 저만요. 유나 없이. 제발요. 저는 그 끌림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들먹이며 우리 둘만의 시간을 요청하는 지훈.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진심이기를, 제 아들이 탐욕 아래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그의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동의할 필요 없어. 저는 유나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늙은이야. 저는 위조된 서명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꽃이 배달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흰 장미 2다발.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만회할 기회를 주세요. 사랑을 담아 지훈이가. 저는 그 꽃을 이웃인 윤정희 씨에게 주었습니다.
70대 미망인인 그녀는 새 동네에서 저의 첫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보고 나서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드님한테서 온 거군요. 네, 제 집을 훔치려던 그 아들이요. 어느 날 저녁 차를 마시며 윤정희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판단 없이 들어주었고, 그러고 나서 간단히 말했습니다. 우리 딸도 남편 죽고 나서 비슷한 짓을 하려고 했어요.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보지 않고 청산해야 할 자산으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장미를 들고 윤정희 씨가 물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나요? 네.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요. 그래도 당신 서명을 위조하고 등 뒤에서 당신 집을 팔아넘기려던 남자이기도 하죠. 윤정희 씨가 부드럽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꽃은 싸구려 해요. 존경은 얻어내야 하는 거고요. 그날 밤, 지훈이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끊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거의 부서질 듯 했습니다. 제가 망쳤다는 거 알아요. 어머니께 상처드렸다는 것도요. 재정적으로 너무 압박을 받아서 끔찍한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사랑해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시잖아요. 제발 직접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디든 찾아갈게요. 이 번호는 어떻게 알았니? 제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 교회 다니시는 어머니 친구 몇 분께 전화했어요. 그분들이 알려주셨어요. 그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하며 저를 추적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훈아, 난 지금 널 믿을 수 없어. 알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제발 그 신뢰를 다시 얻을 기회를 주세요. 제가 변했다는 걸 증명하게 해주세요. 그는 숨을 골랐습니다. 상담받고 있어요. 제 자신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더 나은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43년 동안 교사였습니다. 저는 진정한 뉘우침과 결과를 피하려는 학생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변할 생각이라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해야 할 거야. 위임장 건으로 실수했다고 경찰에 자백하고 내 자신을 고치는 동안 날 내버려둬. 어머니, 제가 그냥 범죄를 자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넌 뉘우치는 게 아니구나. 넌 그냥 걸린 게 후회될 뿐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침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변호사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훈 씨 변호사가 접근 금지 명령 기각 신청을 냈어요. 이건 법원 개입이 필요 없는 가족 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심리는 내일입니다. 그들이 이길까요? 어림없어요. 우리에겐 사기, 괴롭힘, 협박에 대한 기록이 다 있어요. 하지만 박 여사님, 준비하셔야 해요. 증언하셔야 할 겁니다. 지훈 씨도 법정에 있을 거고요. 심리는 지방법원의 작은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다시 남색 정장을 입고 이 변호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지훈은 이미 그의 변호사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40대에 똑똑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지훈은 지쳐 보였고 42살이라는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을 때 그의 얼굴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고통, 어쩌면 후회. 하지만 그때 유나가 법정으로 들어와 그의 옆에 앉았고 그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엄격해 보이는 여성인 백은주 판사는 신속하게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모든 것을 제시했습니다. 위조된 위임장, 문자 메시지, 지훈이 제 문을 두드리는 영상, 강태현 씨와 신동혁 박사의 증인 진술, 지훈의 변호사인 황보라 변호사는 이것이 아들의 좋은 의도를 오해한 가족 간의 다툼이 과장된 것이라고 힘없이 주장했습니다.
백 판사는 감명받지 않았습니다. 김지훈 씨, 그녀가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서명을 법적 서류에 위조했고 허가 없이 어머니의 재산을 팔려고 했습니다. 이 법정은 이것을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은 1년간 유효합니다. 당신은 박 여사님께서 먼저 연락하지 않는 한 그분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즉시 체포될 것입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이건 앉으세요. 김지훈 씨. 아니면 법정 모독죄로 처벌하겠습니다. 그는 앉았지만 저에게 보낸 시선은 순수한 증오였습니다. 법정 밖에서 이 변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해내셨어요. 박 여사님. 이제 그는 당신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윤정희 씨가 와인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제 현관에 앉았고 제 안에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북클럽 모임이 있어요. 윤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타라 웨스트오버의 배움의 발견을 읽고 있어요. 기꺼이 갈게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훈 없이, 유나 없이, 그들의 기대와 조종의 무게 없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접근 금지 명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3주 후, 제가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유나가 제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차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평화의 제스처로 두 손을 들고 있었죠. 박서연 씨, 제발 경찰에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여자 대 여자로 얘기하고 싶어요. 접근 금지 명령은 명백히 지훈에게만 해당되었고 유나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녀는 아무것도 위반하지 않았지만 모든 본능이 이것이 함정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주소는 어떻게 알았지? 저는 휴대폰에 손을 얹은 채 물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발, 5분만요.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지쳐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덜 완벽했습니다. 지훈 씨랑 제가 당신께 상처드렸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도요. 하지만 바로잡고 싶어요. 이성적인 판단과 달리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5분이야. 안에서 얘기하지. 내 보안 카메라가 우리를 녹화할 수 있는 곳에서. 유나는 움찔했지만 저를 따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심리 후에 이 변호사의 제안으로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었습니다. 저는 유나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고 저는 서 있었습니다. 본론만 말해. 유나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훈 씨랑 저 지금 공경에 처했어요. 정말 큰 공경이에요. 신용카드 빚이 2억 5천만 원이나 돼요. 지훈 씨 사업은 망해가고 있고요. 투자를 잘못해서요. 밀린 할부금을 내지 못하면 우리 집도 잃게 생겼어요.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당신 집을 파는데 그렇게 필사적이었던 거예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아니라는 거. 하지만 박서연 씨,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지훈 씨는 당신 아들이고 외아들이고요. 제발,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요. 외상으로라도 돈은 꼭 갚을게요. 무슨 돈으로?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지금 재무 상담사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있다고요. 유나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가 모든 걸 잃으면 지훈 씨는 무너질 거예요. 그걸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건 당신 책임이 될 거예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훈의 실패를 제 탓으로 돌리는 조종. 유나, 지훈이가 모든 걸 잃는다면 그건 내 탓이 아니라
그가 한 선택들 때문이야.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지만 저는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분노가 스쳤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 엄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차가울 수 있어요? 난 내 아들을 사랑했어.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을 거야. 하지만 그는 거짓말하고 훔치고 내 서명을 위조하는 길을 선택했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는 절박했어. 그래서 날 노숙자로 만들기로 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재정 문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아. 유나, 정말이야. 하지만 너희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나 자신을 불태우지는 않을 거야. 유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그럼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온기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72살이에요, 박서연 씨. 혼자고요. 우리 말고는 가족도 없잖아요. 당신이 아프면 그리고 아프게 될 텐데 누가 당신을 돌봐주죠? 누가 병원에 찾아오고 당신이 못할 때 누가 의료 결정을 내려주죠? 나에겐 의료 위임장이 있어. 종이 쪼가리나 가지고 있겠죠. 유나가 덧덧거렸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돈 때문에 그들을 내쫓았으니까. 가족 대신 집을 선택한 거라고요. 난 강탈당하는 것 대신 자존감을 선택했어. 당신은 혼자 죽을 거야. 유나가 아기에 차서 말했습니다. 당신 장례식엔 아무도 없을 거고, 당신을 기억해줄 사람도 없을 거야. 그리고 그건 당신 탓이겠지. 당신은 단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기적이고, 심술적은 늙은이야. 한 번의 실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조는 범죄야. 지훈이는 사기를 쳤어. 내 남편과 내가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훔치려고 날 무능력자로 만들려 했다고. 그건 실수가 아니야, 유나. 그건 중범죄야. 그는 당신 아들이라고. 그리고 나는 한 인간이야. 나는 존엄성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어. 현금 인출기 취급을 받을 게 아니라. 제 목소리가 그녀의 목소리에 맞춰 높아졌습니다. 이제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유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요양원에 누워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채로 썩어갈 때. 기억해. 우리는 노력했어. 바로잡을 기회를 줬다고. 거절한 건 당신이야. 그 위험은 감수하겠어. 당장 나가. 그녀는 문을 너무 세게 닫고 나가서 벽에 걸린 제 액자들이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그녀가 메르세데스를 타고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잠그고 보안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했는지 확인하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단어, 모든 표정, 모든 협박. 저는 즉시 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나가 방금 다녀갔어요. 날 협박했어요. 날 조종하려 했고, 그러다 내가 혼자 죽어서 썩을 거라고 했어요. 카메라에 찍혔나요? 모든 단어 하나하나까지요. 완벽해요. 그건 괴롭힘이에요.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들이 다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박 여사님, 괜찮으세요? 화가 나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더 이상은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유나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가족도 없이 혼자 죽을 거야. 심술렘은 늙으니 모든 문장은 상처를 주기 위해 저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윤정희 씨와 북클럽, 이 변호사의 맹렬한 충성심,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해준 옛 동료들, 제 새집의 집들이 선물을 보내준 정수민 씨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은행 계좌가 아닌 진정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아마 지운 없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존엄성을 지킨 채로 죽을 겁니다. 그것은 거짓말과 조종으로 만들어진 어떤 관계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위조와 사기에 대한 형사 재판은 10월 15일로 예정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훈의 변호사가 검사와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조민영이라는 타협하지 않는 여성 검사는 협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노인 금융 착취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녀는 재판 전 회의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사건은 명백하고 잘 기록되어 있으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유죄 판결이 필요합니다. 아드님은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법정은 이번에는 더 크고 더 붐볐습니다. 저는 지훈의 친구 몇 명을 보았습니다. 제가 수년간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윤정희 씨는 검찰 측 자리에 제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든든한 존재였죠. 지훈은 어두운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초췌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을 때 저는 그곳에서 절박함과 또 다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계산, 재판은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위조된 위임장을 제시했고 필적 감정 전문가가 지훈의 서명 패턴이 위조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태현 씨는 지훈이 제 집을 매물로 내놓으려던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신동혁 박사는 제 정신 능력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지훈의 변호사인 황보라 변호사는 저를 아들의 좋은 의도를 오해한 혼란스러운 노인으로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박서연 씨,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에게 당신의 일을 관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허락한 것을 단순히 잊어버렸을 가능성은 없나요? 아니요.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집을 훔치려고 제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하기엔 가혹한 비난이군요. 사실입니다. 오해 때문에 외아들을 감옥에 보낼 준비가 되셨다는 건가요? 위조된 법적 서류가 있을 때 그건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배심원단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그의 재정적 회복의 장애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제 지식 없이 제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요양원에 넣으려고 했고 법적 서류에 제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이지 오해가 아닙니다. 황 변호사는 다른 길을 시도했습니다. 박서연 씨, 당신은 최근에 아들에게 말도 없이 집을 팔고 이사했습니다. 이것이 변덕스러운 행동, 어쩌면 정신능력 저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집을 판 것은 제 아들이 그것을 훔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말하지 않고 이사한 것은 그가 제 서명을 위조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검찰이 지훈을 증인으로 불렀을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증인석으로 걸어갔지만 조 검사는 그녀의 질문에서 외과 수술처럼 정밀했습니다. 김지훈 씨, 강태현 씨에게 건넨 위임장 서류는 어디서 났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준비해 두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강태현 씨에게는 그것이 유효하고 최신이라고 말했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김지훈 씨, 그 서류는 올해 3월 15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 후죠. 당신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 서류를 준비했습니까?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요, 그건 실수가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당신이 직접 그 서류를 만들었습니까? 저는 어머니를 도우려 했을 뿐입니다. 예 또는 아니오? 예. 마침내 지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셔서 제가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서명을 위조했습니까? 예. 침묵. 지우는 그의 변호사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도 그를 구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접근금지 심리를 맡았던 바로 그 백은주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김지훈 씨, 조 검사가 계속했습니다. 그건 관련 없습니다. 질문에 답하세요.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집 매각 대금으로 그 빚을 갚을 계획이었죠. 그렇죠? 저는 어머니를 돕고 우리 재정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판사님. 검찰은 이상입니다. 황 변호사는 반대 신문에서 지훈을 회복시키려 했지만 이미 손상은 끝난 후였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위조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재정적 동기를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었습니다. 배심원단은 2시간 동안 수기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위조, 사기, 절도, 미수. 판결이 낭독될 때 지훈은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저를 쳐다보았고 제가 거기서 본 것은 뉘우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제가 감히 맞서 싸우고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한 것에 대한 순수하고 희석되지 않은 분노였습니다. 유나는 방청석에서 큰 소리로 흐느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는 도우려고 했을 뿐이라고요. 이건 잘못됐어. 백 판사는 11월 1일에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김지훈 씨, 선고시까지 구금됩니다. 보석은 취소합니다. 2명의 교도관이 지훈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제 줄 옆을 지나갈 때 유나가 저를 향해 돌진하며 소리쳤습니다.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그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행복하길 바라. 경비원들이 유나를 제지하는 동안 윤정희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어요. 윤정희 씨가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나가요. 이 변호사가 우리를 연문으로 안내했습니다. 백 판사는 선고 기일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지훈 씨, 노인에 대한 금융 착취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교활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키우고 교육하고 사랑한 여성인 자신의 어머니를 표적으로 삼았고 그녀를 비워야 할 은행 계좌처럼 취급했습니다. 이 법정은 이러한 행동을 가장 엄격하게 다룹니다. 지훈의 변호사는 집행유예, 사회봉사, 감옥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지훈을 재정적 압박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절박한 남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자원봉사 활동, 이웃에 대한 친절함, 갱생 가능성에 대해 증언하는 인물 증인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조 검사는 제가 몰랐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지훈은 2년 전에 제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신청서에 제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그는 그 카드로 2천만 원을 썼고 제 당좌 예금 계좌에서 최소 결제액을 지불해 왔습니다. 그 금액이 너무 작아서 저는 다른 청구서들 사이에서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조 검사가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지속된 착취의 패턴이었습니다. 김지훈 씨는 체계적으로 어머니를 강탈해왔고 어머니가 눈치채기 시작하자 수위를 높였을 뿐입니다. 그 발견은 저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습니다. 2년 동안, 그는 2년 동안 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징역 3년, 추가로 신용카드 사기에 대한 2천만 원의 전액 배상과 어머니의 법정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5천만 원을 지불하도록 명령합니다. 당신은 석방후 10년 동안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유나는 방청석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해요. 그는 괴물이 아니라고요. 제발. 하지만 판사의 의사봉이 내려쳤습니다.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정신적 고통, 괴롭힘, 사기 공모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훈과 유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나는 이제 자신의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자신의 고객에게 불리한 증거에 압도당한 듯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재판은 짧았습니다. 우리는 유나의 협박이 담긴 보안 카메라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그들의 괴롭힘 캠페인에 대한 증인 진술. 유나의 변호사는 그녀 또한 지훈에게 조종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려 했지만 그녀가 저를 어리석은 늙은이라고 부르며 협박하는 영상은 그 방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심원단은 저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판결했습니다. 유나는 법정에서 통제불능으로 흐느끼며 쓰러졌습니다. 저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판사에게 애원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파산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원고를 괴롭히고 협박하지 말았어야죠. 판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판결로 인해 저는 그들의 집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유나의 임금을 압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 안에 그들의 집은 압류되었습니다. 유나는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공동의 지인들로부터 그녀가 옷과 개인 소지품만 챙겨 언니와 함께 살기 위해 다른 도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빚과 법률 비용을 갚기 위해 팔렸습니다. 지훈의 사업 파트너들은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회사를 해산했습니다. 그의 직업적 명성은 파괴되었습니다. 지역 신문들은 재판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어머니 사기로 수감된 지역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헤드라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마지막 장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12월에 지훈의 전처인 서혜진 씨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유나를 만나기 전 20대 때 3년 동안 결혼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박서연 여사님, 지훈 씨가 여사님께 한 일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전화한 이유는 여사님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은 저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우리 이혼 후에 그가 대출 신청서에 제 서명을 위조했어요. 추심원들이 전화하기 시작했을 때야 알게 됐죠. 그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갚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여사님 사건에 대해 읽었을 때 더 일찍 나서지 못해 죄송해요. 왜 지금 나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사님께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아셨으면 해서요. 지훈 씨는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른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포식자예요. 여사님께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막으신 거예요. 그 말은 제게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제 전원주택에 앉아 새로운 공동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저를 가족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 변호사와 그녀의 아내는 와인과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제 옛 동료인 강미숙 씨는 멀리서 딸과 함께 운전해 왔습니다. 제 전화는 조용했습니다. 지훈으로부터의 전화도 유나로부터의 문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축복받은 고요함 뿐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윤정희 씨가 제가 눈 덮인 호수를 바라보는 것을 보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감옥에 있었고 유나는 파산하여 다른 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역효과를 낳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집, 돈, 평판, 미래의 전망. 저는 결코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정의와 안전을 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승리라면 저는 죄책감 없이
후회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파괴하려 했고 대신 자신들을 파괴했습니다. 호수의 봄이 찾아오면서 부드러운 온기와 꽃피는 관목들이 함께 왔습니다. 저는 거의 1년 동안 제 전원주택에 있었고 그곳은 반포동의 그 집보다 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옛집은 남편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또한 지훈의 배신의 그림자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제 새로운 삶은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의 읽기를 도왔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북클럽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12명의 회원으로 늘어났고 모두 진정한 친구가 된 여성들이었습니다. 윤정희 씨와 저는 일주일에 3번 호수 주변을 아침 산책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아내 수진 씨는 저에게 수채화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풍경화에 소소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옛집을 판 돈은 현명하게 투자되었습니다. 그 수입과 제 연금 사이에서 저는 충분하고도 남는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서초고등학교에 남편 김민준의 이름으로 작은 장학기금을 설립했습니다. 문학이나 교육을 전공하는 졸업생에게 매년 7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었죠. 4월에 멀리 사는 강미숙 씨가 전화했습니다. 박 여사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 딸 소희가 9월에 여기서 대학원을 시작해요. 살 곳이 필요한데 혹시 여사님 남는 침실 하나를 세주는 걸 고려해 보시겠어요? 조용하고 책임감 있고 요리를 아주 좋아해요. 저는 돈 때문이 아니라 동반자를 위해 하숙인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소희는 8월 1일에 이사 왔고 일주일 만에 우리는 편안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제가 벽난로 옆에서 책을 읽는 동안 그녀는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일요일에는 그녀가 정성껏 만든 브런치를 현관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나요. 언젠가 소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여사님처럼 강하셨어요. 누구에게도 함부로 당하지 않으셨죠. 칭찬으로 들어도 되겠지.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이 변호사를 통해 간간히 지훈과 유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0월에 있었던 지훈의 가석방 심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과 몇 차례 싸움에 휘말렸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량은 불량한 행동으로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만기 출소하게 될 거예요. 이 변호사가 알려주었습니다.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아마 더 길어질 거고요. 유나의 파산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집, 차, 심지어 보석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2가지 일을 하며 겨우 원룸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몰락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지훈의 전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 지훈이 부동산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훈이 수년간 회사 돈을 훔치고 손실을 숨기고 고객 대금을 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형사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지훈은 현재 형기를 마친 후 2번째 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거예요.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검사는 횡령 혐의로 8년에서 10년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만족감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지훈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막연한 슬픔뿐이었습니다. 11월, 지훈의 유죄 판결 기념일에 저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훈이 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거의 열어보지 않을 뻔했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어머니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으실 거라는 거 알아요. 제가 이 편지를 읽힐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그래도 말해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잡혀서가 아니고 감옥에 있어서가 아니고 어머니께 상처를 드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제 어머니가 아닌 물건처럼 대했기 때문에 탐욕과 절박함이 저를 제가 알아보지도 못할 누군가로 만들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에요. 소송을 제기하신 것이 옳았어요. 자신을 보호하신 것이 옳았고요. 모든 면에서 제가 틀렸어요. 용서를 기대하지 않아요. 어머니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단지 제가 어머니께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이해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행복하시길 바라요. 평화를 찾으셨기를 바라요. 지훈, 저는 조종이나 숨겨진 요구, 이것이 또 다른 계략이라는 어떤 신호라도 찾으며 3번을 읽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치고 패배하고 어쩌면 진실된 것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몇 년 후 그가 형기를 마치고 그의 삶을 재건한 후에 어쩌면 그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의 뉘우침이 진짜였다는 것을 증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늘이 아니었고 저는 그것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와 저는 작은 저녁 파티를 열었습니다. 윤정희 씨가 딸과 손주들과 함께 왔습니다. 이 변호사와 수진 씨는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강미숙 씨는 멀리서 화상 통화로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소희의 놀라운 버섯 리소토를 먹었고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셨으며 배가 아플 때까지 웃었습니다. 제 식탁 주위에 앉은 이 여성들을 둘러보며 피를 나눈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모두가 선택에 의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유나가 틀렸습니다. 저는 혼자 잊혀진 채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관계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했고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디저트 접시를 치우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배달원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바라기 거대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도요.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강인함이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명절 행복하게 보내세요. 당신의 북클럽 일동. 저는 꽃을 들고 서서 식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한 평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은 제 인생을 훔치려 했고 저는 맞서 싸웠습니다. 그 대가로 그와의 관계를 잃었지만 더 귀중한 것, 즉 제 존엄성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 자신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는 가족, 정의,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 힘을 찾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실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는 당신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결코 누구도 당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지 마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